중요 사건입니다. 오늘은요, 음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음성 동거녀 살인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입니다. 교수님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음성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해가지고 안매장을 하고 안매장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성 동거녀 살인, 동거녀 살인,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네. 이게 발생한 거 얼마 안 됐어요. 2015년도에 발생했던 예, 사건이라고. 예, 중요 사건이라고 이제 해서 그 이유는 뭐 후미에 밝히겠습니다만 이거 좀 중요 사건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이 사건을 선택을 했는데 2015년도 2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이거는요, 왜 중요 사건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알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2015년 2월에요. 우리가 첩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형사들한테 뭔가 그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첩보라고 하는데 청주 상당경찰서 여천계에 근무하는 변재관 경위에게 첩보 한 건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재관 경위가 상당히 이 밖에 어떤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은 정보원이나 이런 거 없지만 네. 밖에 사람들하고 유대가 좋은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 밖에서 이 돌아다니면서 외근 활동을 하면서 유대 관계가 좋은 형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물고 와요. 제보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대외 관계, 대민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재관 경위한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변재관 경위한테 어떤 첩보 한 건이 제공이 됐는데 그게 2015년 2월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네. 여성 청소년기에 근무하는 변재관 경위가 첩보를 한 건 물었어요. 네. 제공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대외 관계가 좋아서 덥석 그 하나 주워 들은 게 아니야. 다른 여청계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뭐 아마 친절하게 했겠지. 네. 본래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면서 여벌로 근데 변 형사님 내가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넌지시 던져준 게 이게 이 첩보예요. 네. 사실 첩보라고 하는 게 자세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성에서 한 여성이 몇 년 전에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서 살해돼서 안매장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얼핏 들으면 그냥 무슨 소설 쓰는 소리 같죠. 뜬구름 잡는 소리죠. 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그래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어? 음성에서 어떤 여성이 동거남한테 죽어가지고 살해돼서 안매장됐다. 이런 제보 딱 주면 그 변형사 정도 되니까 변재관 경이나 되니까 그래? 그러고 들어봤겠지? 네. 일반 형사들 같으면 야이씨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렇게 중요한 사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지도 몰라. 네. 그럼 그런 말을 할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사실 제보도 안 들어오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첩보하고 정보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첩보라는 거는요. 모든 게 다 첩보입니다. 고소 고발도 범죄 수사에서 첩보예요. 고소 고발도 첩보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상, 날씨, 네. 들리는 풍문, 언론 보도 뭐 이런 게 다 첩보예요. 그 첩보를 수집한 첩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는 비교적 근거 있고 정확한 거고 첩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굴러댕기는 뜬 소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첩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이제 첩보를 모으는 정보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갔냐면 미용실이라든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아니면 식당 그것도 이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옆에서 이제 그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좀 다 듣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교수님 말대로 이걸 하나하나씩 사실이 확인됐을 때 그걸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 분석 평가해 가지고 작품이 되면 그게 첩보를 종합 분석 평가해서 작품이 되면 그게 정보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네. 형사님, 음성에서 한 여자가요, 몇 년 전에요, 그 몇 년 전이야, 정확하지도 않아. 음성이 전체도 아니고, 음성, 그리고 한 여자 이름도 몰라. 그 다음에 몇 년 전이야. 그냥 또 동거 중인 남성,
그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 그 사람이 죽여가지고 안매장까지 이렇게 나왔던 이게 저 첩보인데 구체적 근데 아마 이 얘기하니까 면박 주고 끝낸 게 아니라 꼼꼼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또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렇지. 이거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까? 이거 얘기 들은 거 조금 믿을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태도 전에 들은 사람까지 아마 다 물어봤을 거예요. 네, 태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구나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데 이때 아무 기준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죽은 여성이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여자가 나와야지 일단은.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은 누구일까? 그렇다면 또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언제 어디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육하 원칙. 그럼 언제 어디서였을까? 이렇게 기준을 딱딱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선 이제 음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첩보 내용 중에는 이 여성의 정체 유흥업소 쪽에 근무하는 여성이라는 말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더 신빙성을 높게 평가를 했던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실종이 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유흥업소 사실 음성이라는 데가 아마 군인 걸로 알아서 10만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탐문하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유흥업소부터 일단 집중으로 탐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여성이 없어진 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쭉 다니면서 당신네 업소에서 일하던 유흥업소 직원 요 근래에 소식 두절된 사람이 있어? 뜬구름 잡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네. 다 다니면서 한 거 이거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네. 진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근데 그 동네 가면은 서로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아마 혹시 사라진 사람 있어요라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하다 보면서 그게 좀 얻게 됐던 것 같은데 정말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 결과가요. 날짜 연도까지 특정이 됐어요. 2012년도. 네. 2012년도에 그 음성 대소면이 있어요. 음성 대소면에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여성이 그 당시에 36살이었대요. 그 여성이 사라졌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를까지는 확인했어요. 사망한 거는 모르고 네. 사망했는지 여부는 모르죠. 뭐 이 여성이 또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다른 곳으로 또 유흥업소 다니는 여성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뭐 빚도 좀 지고 이른바 뭐 마이깡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불 땡겨 쓰고 안 갚으려고 도주하는 여성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사는 음성 일대를 다 뒤진 거예요. 이 잡듯이 유흥업소를. 그래서 거기서 대소면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36살 먹은 여자가 그러니까 아마 사장 물어봤겠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갖고 행방불명돼서 지금까지 연락 안 돼요. 뭐 어디 딴 데 갔겠죠. 이렇게 얘기했겠지. 업소 주인은 죽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죽었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했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형사는 이 사람이 그 첩보에 나오는 이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을 특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여성이 살아있는 증거가 그렇지. 있을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반응 찾기 다 아시잖아요. 생존 반응, 생활 반응. 뭐 카드,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한 내역 같은 거, 그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했냐, 인터넷이라든지 이메일 접속한 기록이 있느냐, 그다음에 병원에서 혹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느냐. 그렇지. 이게 생존 반응이에요. 네, 그걸 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2012년 9월 이후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 즈음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죽었다면 2012년 9월경에 사람이 사라졌다고 하는 실종 시쯤에 이 사람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12년 9월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성은 찾았죠. 네. 그러면 그 여성은 인적사항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죽였나 따져요. 누가. 네. 그러면 자 피해 여성을 탐문하면 이 여성이 혹시 사망했다면 이 피해 여성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 죽였을 거예요. 동거남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럼 동거했던 사람 누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피해 여성의 주변을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거남 말까지 딱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그 동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아마 피해자가 술집에 일하면서 이 남성하고 이 남성은 이 씨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는 38이었는데 2살 차이 나네. 여러 해 동거했었다는 사실을 탐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현재 음성군에 있는 한 용역회사에 근무 중인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성 불러야죠. 네. 이 남성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전에 같이 동거하던 그 여자 동거녀 지금 어디 있어?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안 돼서 나도 너무 답답했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끈질기게 이 변형사 정도의 그 수사 어떤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동거남이 이 씨가 오리발가 한다고 그냥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동원해서 설득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들 아마 그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당신 핸드폰 전화 건 기록도 없던데 다 했겠죠. 계속 부인하다 보면 당신 더 힘들어져. 아마 하나하나 설득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백을 하게 됩니다. 네, 자백했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첩보, 그 다음에 쭉 유흥업소 탐문, 그 다음에 동거남 찾아갖고 불러다가 오리발 내미는 거 계속 설득해서 다 자백하고 이제 게임 끝났어요. 사건. 엄청 쉽게 했겠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은 변형사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겁니다. 네. 이거? 사실 이 첩보를 하나부터 이거는 정말 신빙성 있는 첩보다라고 판단한 것부터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끼 자백했어요. 나쁜 놈이. 네. 자백을 해서 자백 내용을 딱 봤더니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볼 건 경찰이 시신이죠. 네. 너 살해했으면 시신 어떻게 했어? 예, 밭에다 매장했답니다. 네. 밭에다가. 그 밭은 그럼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농사 짓지 않는 그 밭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아마 하던 그 밭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네. 빌려서 농사를 졌던지 아니면 어머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는 적어도 농사는 어머니가 졌던 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밭에다가 묻은 거예요. 한 16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3.3으로 나누면 몇 평입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면 경찰들은 시신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포크레인을 가서 동원을 해서 그 네. 밭을 또 이제 파야지. 자, 이 본인이 그 밭에다가 매장했다고 그러니까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밭을 포크레인 동원해서 팠어요. 한참 파다 보니까 밭 가장자리 한 1m 깊이 땅 속에서 백골 시신이 하나 발견돼요. 네. 백골 시신이. 근데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넣어놓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걷어내. 이것도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잘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밭에 콘크리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있는 걸 걷어내고 그 밑을 파보니까 백골 시신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옷가지하고 소지품은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시신을 묶었던 노끈은 나와요. 노끈.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유류품 같은 것들은 다 다 제거한 치운 거죠.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저희 사건 때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1m 깊이가 보통 이렇게 잘 나오네요. 안매장할 때. 거의 사람이 팔 수 있는 정도가 1m 정도가 많대요. 많나 봐요. 네, 많아요.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깊이 팠다고 판 게 한 1m 남짓이라고 그래요. 급히 납치해 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도로에 인접한 그 맵분흥선에 갔다가 시신 유기하고 급하게 하는 범행 한 놈들 있잖아요. 네. 그 놈들이 많이 파봐야 40-50cm예요. 근데 지들 딴에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산으로. 그쵸. 그래봐야 2-3분흥선밖에 못 갔는데도 본인들은 무지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신 우리가 그 수색할 때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 어떤 산이라고 그러면 그 산을 꼭대기부터 안 해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하는데 밑에서 할 때 우리가 중점 두는 거는 많이 해야 한 3-4부. 일부 능선에서부터 한 3-4부 능선. 왜? 범인 입장에서 그 야밤에 시신을 둘러매고 올라간 게 그 정도 간 거예요. 네. 그 꼭대기까지 가는 범인은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급하게 시신 처리하는 놈들. 그리고
그들이 시신을 묻을 때 나름 열심히 팠다고 묻었는데 보면 대다수가 3, 40cm. 근데 이 경우는 작정하고 묻어서 한 1m 정도 깊이 팠다면 많이 판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팠다면 이런 경우는 공범을 반드시 또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게 면식범인 경우가 진짜 거의 한 1m 정도가 진짜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 1m 정도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1m 많이 판 거라는 많이 거죠. 판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혼자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 1m 정도 이상으로 팠다고 그러면 절대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어요. 거의가 그건 공범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형사들은 이거 깊이 팠다. 야 이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확률이 확실히 높아. 근데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산이 아니라 밭은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망 보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혼자 이 1m를 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1m 정도 판 게 나왔을 때 이미 변 형사는 이거 혼자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하튼 시신 발견한 게요. 수사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 형사가 얼마나 그 수사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1년 8개월이면 2년 동안 이 사건 수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팍팍 왔죠. 네. 유흥업소 탐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쭉 차차차차 오다 보니까 금방 끝난 걸로 지금 봤지만 결국 시신 발견한 게 1년 8개월이에요. 첩보 듣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천 개였잖아요. 일 많죠. 네, 그러니까 아마 틈틈이 하면서 계속 또 음성까지 왔다 갔다 된 상황이었잖아요. 청주 상당에서부터 네. 음성까지.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끈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 발견되니까 볼 것 없이 그 체포해야지. 네, 그래서 이 동거남 이 씨 긴급 체포했어요. 네,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네. 그렇다면 아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추궁을 하니까 추궁했죠, 당연히. 그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예, 36살이에요. 죽은 여성하고 동갑입니다. 네, 같이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이 동생도 같이 체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범의 어떤 징후는 안매장 사건 같은 경우는 깊이 팠다. 그러면 그런 경우 물론 이제 재반 조건 따져요. 오픈된 장소, 광활한 장소에서 망 보는 사람 없이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깊이 판다는 얘기는 오래 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것도 재반 사정을 따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깊이 파는 경우는 공범이 존재하더라. 경험칙상 제가 볼 때. 근데 거의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범인은 잡혔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모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씨는 그 주점 출입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술집 댕기다가 네, 그래서 술 마시고 다니다가 네, 피해자와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좀 여러 해 만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거를 시작한 거는 한 2달 전, 살해 2달 전부터 동거를 그러니까 시작했다고. 만나서 한 동거 뭐 실제로 살은 건 2달 만에 죽게 된 거네요. 네, 여러 해를 만났다고 하는데 동거 2개월 만에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거 아까 생활 반응이 2012년 9월부터 뚝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2년 9월경에 피해자가 원룸에서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이놈한테. 이가한테. 헤어지자.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헤어지자고 했겠지 여성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게 화가 나서 주먹으로 구타했더니 죽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범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가 이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믿으면 안 되지만요. 뭐 죽은 자는 여전히 말이 없으니까. 특히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상처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백골로 발견된 게 이게 한스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그 범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발 범죄를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우발이에요. 헤어지자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 때렸는데 죽었으니까 상해 치사한 거예요. 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말 이런 경우에 시신이 백골이 아니었으면 시신 부검해가지고 그 공격한 장소, 목이라든지 급소, 뭐 이런 거, 사용한 흉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놈이 아무리 오리발가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그래도
흉기 사용하고 뭐 이랬다면 그 살인 명백히 떨어지죠. 상해치사 아니죠. 네. 근데 이 경우는 불행하게도 착수해서 1년 8개월 걸렸고 그 전에 훨씬 전에 죽었잖아요. 2012년도니까. 네. 3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수사 착수는 몇 년도 했어요? 2015년도 했잖아요. 6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네. 백골 될 수밖에 없었고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놈 얘기는 거예요. 이제 주먹으로 때렸잖아요. 네. 사망했어요. 고민했대요. 3일 동안 자기 그 원룸에다 놔두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엄청 고민을 했대요. 시신 처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그 시신 처리가 그 범인들한테 최고의 고민거리죠. 네.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안매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동생한테 도움을 청하자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 이것도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생에게 처음에 이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생은 자수하라고 권했다. 이거는 이건 동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놈이. 감경을 하시. 지 동생 처벌 적게 받게 하려고 이왕 그 하는 거 동생 같이 도와준 건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내가 판단 건데 동생하고 두 놈의 휴대폰이 그 장소에 떴을 거예요. 매장하는 날 서로 전화 주고 받은 거라든지 그 기지국 추적에서 동생이 같이 떴기 때문에 부인 못할 정도가 되니까 동생 공범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면 처벌이라도 적게 받게 하자. 이런 의도로 이놈이 동생도 처음에 자수 건의했는데 내가 하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동생은 할 수 없이 나 도와준 겁니다 하고 동생은 빼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동생은 그 시신을 봤잖아요. 어쨌든. 네. 그게 진짜 우발적 범죄인지 아니면 도구가 사용됐는지 다 알죠. 네, 동생은 알다 보니까 동생의 입막음용으로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생이 뭐 꼭 입막음 할 필요도 없지. 친형인데 친형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냥 모든 게 진짜 너무 백골로 발견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동생한테 도움 요청했더니 동생이 막 자수하라고 처음에 권유를 했는데 내가 하도 설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동생이 같이 했다. 내 동생은 처벌 적게 해라 그 소리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던 큰 그 쓰레기통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었대요. 그리고 이불로 덮은 뒤에 그 통째로 들어서 승용차에 실었다는 겁니다. 근데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게 있나? 있어요. 플라스틱 통 파란 거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범행 장소 그러니까 원룸이죠. 원룸에서 한 2.2km 떨어진 밭이 아마 그때 어머니와 관련된 밭이었나 봐요. 거기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렇게 시신을 유기한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3일 동안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안매장할까. 근데 이제 그때 콘크리트를 생각을 해냈었고 미리 준비했었던 그 콘크리트를 거기서 시신을 놓고 나서 다시 붓고 그다음에 거기다 위에 흙을 덮으면서 안매장한 거죠. 거기 가서 시멘트 반죽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깊이 묻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왜 했을까요? 일단 부패 냄새라든지 그것도 그거지만 시신이 돌출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그 영구히 그 안에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지금처럼 태풍이 오고 많이 오면 시신이 나올 수 있어요. 돌출될 수 있고 냄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두 놈이서 그 현장에 가서 묻고 시멘트 반죽해 갖고 덮었는데 이걸 철저하게 계획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참 하여튼 그거는 콘크리트 친 이유는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게 영구하게 땅 속에 있으라는 의미로 한 거예요. 완벽한 계획 범죄입니다. 형제간에.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활한 짓도 또 했죠. 그렇게 매장해놓고. 네. 아니 분명히 주변에서 이 여성이 사라졌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까 유흥업소에서 일한 주인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그 설레발 치면서 아니 내 동거녀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너 알고 있느냐? 너한테 소식 전하는 게 있냐? 어디 뭐 간단 얘기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동거녀가 사라진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예 지가 안매장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동거녀하고 저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댕겨 일부러.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누구 이름 부르는 거지? 뭐 순자, 뭐 영희. 교수님 맨날 순자 영희야. 그거 가장 대중적인 이해하기 편한 그러니까 윤이라고 그럴까?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봐 순자가 낫잖아.
순자도 진짜 하면 안 된다. 영부인도 순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땡땡이 땡땡이 요 근래 못 봤어요? 아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소식이 안 돼갖고 내가 답답해 죽겠네요. 그 동거녀 누가 봐도 동거녀 자기 동거녀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쭉 주변 다니면서 그냥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수소만 하면서 아이 미치겠네 왜 연락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거남에 찾으러 다니는데 자기들도 모르지. 그건 이제 증거인멸 시도하면서 장난친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살해는 우리가 과정은 알 수는 없지만 시체 유기를 하는 단계나 아니면 증거인멸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명백히 살인인데 말이야. 이 새끼 나쁜 놈인데. 자 그러면 피해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피해자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네, 사망한 여성 같은 경우 보니까 딱해요. 그러니까 왜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도 안 찾았을까?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박복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분 명복을 빌면서 이 방송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부모가 일찍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맡겨졌대요. 할머니 집에 맡겨져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서 아예 그 부모로부터 떠나가지고 할머니라든지 친인척한테 맡겨지는 거는 평생 동안 그 분리불안 장애 같은 거 앓고 그 트라우마,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에 진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 여성분 정말 딱하게 할머니한테 그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맡겨진 거고요. 결국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해버려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5학년짜리가 그 집을 할머니 집을 나온다는 얘기는 힘들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네. 할머니하고 사는 것도 그 삶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어린애가 집을 나올 정도 되면. 그리고 보육원을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보육원을 전전했다라는 건 그만큼 집에 가기 싫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근데 16살 때 이후로 잠깐 아버지하고 가끔씩 연락했나 봐요. 네, 아마 연락이 닿으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을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연락하는 게 다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이후에는 그래도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서 연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딸이 사망한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는 거지 뭐.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딸이고 어려서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어려서 이미 자기 자식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버린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아버지도. 뭐 1, 2년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왔었으면 그래도 왜 전화가 없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집에 맡겼고 애가 못 견뎌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집을 나가서 전전하다가 16살 이후에 그 딸이 한두 번 그 연락할 정도 되면 불쌍해서라도 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 딸 진짜 평생에 잘못한 거 갚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그게 애비 아니에요? 사람 새끼라면 그래야 돼요. 부모라면. 내 새끼한테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처벌받을 짓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에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건 처벌받을 짓인 거예요. 자기가 버린 자식 그 16살 이후에 연락되면 그 딸 교수님 이렇게 화내시는 이유는요. 또 뒤에 가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딸 죽은 거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혼자서 경찰한테 아니 왜 그때까지 연락 안 해보셨어요? 왜 딸하고 연락이 안 됐는데 걱정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혼자서 잘 사는 줄 알았지. 아유 뭐 나랑 뭐 꼬박꼬박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남남이었던 거예요. 이 딸이 죽은 것도 2016년 10월 달에 경찰이 죽었다고 연락해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거의 한 4년 만에 이제 그 딸의 소식을 경찰한테 들은 거죠. 자, 어찌됐건 두 놈은 기소했습니다. 네. 동거남 이 씨, 그 동생 이 씨. 네. 그 두 사람 해서 재판 갔어요. 아, 나 이거 열불이 나가지고 이 사건 선정했는데. 네. 이게 왜 중요 사건인지 지금 나옵니다.
1심에서요. 이 사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살인 플러스 사체 유기입니다. 근데 이 주범 이 씨는요. 징역 5년 나왔습니다. 예. 동생은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래서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징역 5년이 나와 이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이게 여론이 말도 못했어요. 이 판결이 1심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제 검찰도 항소하고 이놈들도 그래도 또 억울하다고 항소했어요. 5년이 억울하다고요? 예. 그래서 2심 갔어요. 2심은 언제 있었냐면 2017년 6월 1일 날 있었어요.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 이승환 부장판사입니다. 저 여기서 더 화내도 될까요? 예. 여기서 2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검찰에서 항소를 했으면 최소한 유지나 아니면 더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2심에서 떨어진 건요. 이 씨한테 징역 3년이었습니다. 2년 깎아줬어요. 아주 저렴해요. 아, 그다음에 동생은 그냥 저 1심 때처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자, 항소심 가니까 2년이 또 깎여. 근데 이제 그 2심 그 재판부의 판결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깊이 반성하고 유족이 처벌을 불원한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래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원심 그 이 씨 징역 5년을 2년 깎아서 징역 3년으로 준다. 근데 여기에서 유족의 처벌 불원, 처벌을 유족이 원치 않는 건 아버지 하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던 애비. 네. 그 사람이 돈 받아 처먹고 합의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 씨 범인을 저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애비입니까? 저는 재판부에서 이 사람을 유족이라고 바라봤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내 자식을 내가 잘해주지도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은 내 딸 죽인 놈을 가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새끼하고 돈 주고 합의를 해줘요? 돈 받아 처먹고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저는요 교수님 이게 좋아요. 살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체유기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건데 이걸 통틀어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말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딱 그 2심이 끝나니까 검찰에서 열 확 받았어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전에 딸하고 거의 절연 관계에 있던 애비가 합의를 해줘갖고 감형이 되었다는 거 이거 정말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이게 일반적인 가족의 어떤 유대 속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합의지. 이 경우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 부녀지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남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돈 받고 합의해 준 거를 합의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해가지고 감형시켜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옳은 얘기했어요. 네. 일반적인 가족 유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합의가 아니고 이 사건의 그 애비를 동일하게 보느냐. 그렇죠. 일반인 같으면 내 딸이 죽었는데 불쌍해서 어찌됐건 범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합의해 준다면 그거는 가족의 입장에서 합의하려면 그건 진정한 합의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끔찍히 아끼던 내 딸 죽었는데 내가 합의해 줬다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 애비는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낳기만 했지 이 새끼는. 남이나 마찬가지인 놈이 돈 받아 처먹고 합의한 게 이게 진정한 합의냐 이거죠. 검찰 얘기가. 진짜 100번 1000번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갔고요. 2심 여론이 엄청나게 팽배했어요. 2심. 이게 1심보다 더 심한 거. 1심에서 난리 났는데 2심 난리 났죠. 그러니까 5년이어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 했는데 3년으로 깎으니까. 예. 참, 비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비난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대전고등법원 청주 이 지방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쩔 수 없다. 우발적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고 폭행치사다 이건. 폭행치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얘기한 대로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일 생각 없이 때렸는데 운 없게 죽는 바람에 사체 유기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살인으로 의율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폭행치사는 잘 아시잖아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살인은 사형 무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명이 폭행치사 죄가 적용이 됐고 폭행치사 플러스 사체 유기.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그러니까 3년이 그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3년 딱 준 거예요. 근데 그 3년 준 이유가 합의. 근데 교수님 진짜 어떻게 미니멈을 줘요? 이게 사체 유기가도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 피해자가 그 콘크리트 밑에서 누워있던 시간이 4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 겨우 3년 살아요. 그러네. 남의 밭에서 누워 있는 시간이 4년인데 정말 이 새끼는 기어 나왔겠네 이거. 아 너무 속상해. 2017년도에 3년이니까 2020년 나왔겠는데? 만약에 나와서 우리 방송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인망은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이 하늘이 있어. 천망은 못 빠져나가. 이 다음 생에라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버지 있잖아요. 이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사람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는 것만 또 못하게 돼버렸어요. 피해자 이 사망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아 처먹고 합의해 주는 바람에 차라리 없었으면 합의라도 없지. 그죠? 이거 그 수사했던 형사님도 너무 속상하셨겠다. 그런데 이제 좀 비교되는 판결을 하나 이제 봐요. 2017년도 저 사건이잖아요. 네. 똑같이 같은 법원이에요. 2017년 6월 2일 날 똑같은 법원에서 형사 합의 11부예요. 아까 거기는 형사 형사 제1형사부고요. 네. 여기는 아까 거기는 이승환 부장판사입니다. 네. 이 3년 주신 분은 이승환 부장판사예요. 네. 가수 이승환도 있죠. 네, 이승환 잊지 마십시오. 이승환 부장판사. 네. 근데 이제 2017년 6월 2일 날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 11부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사례로 든 건데 이현우 부장판사 공교롭게 다 가수 이름이네. 이현우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은 네. 이분이 판결 내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노래방에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딸이 네. 고3 딸이 그 이제 산학 그 겸임교사라 그러지 취업지원관. 네, 같이 해서. 예,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면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네. 노래방 가가지고 당하고 뭐 이런 거를 네. 그 엄마가 그 교사를 불러내가지고 고3 딸 엄마가 불러내가지고 46살 먹은 엄마가 저 칼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 재판을 했어요. 그 이현우 부장판사가 그때 징역 10년 때렸어요. 그 어머니한테는. 딸이 성추행 당한 거를 처단한 어머니한테도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어요. 10년을 저 중형을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저 오늘 소개한 사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재판부는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획범죄라고 봤던 거예요. 우발범죄. 그래 계획범죄인 건 맞죠. 네. 그래서 뭐 범행 전에 피해자한테 일단 문자도 보냈고 그다음에 흉기도 미리 준비했으니까 이건 계획살인이다. 근데 앞에 있었던 사건은 우발범죄다라는 거죠. 우발살인이라는 거죠. 전 근데 교수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그 얘기예요. 앞에 사건은 범인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범인이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이르도 없이 때렸는데 사망하는 바람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신유기했으니까 시체유기죄 적용해서 아버지가 합의해 줬으니까 아버지가 돈 받고 합의해 줘서 탄원서까지 썼어요. 선처해달라고. 그 합의 때문에 징역 3년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3짜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나가서 칼로 찔러서 살해했으니까 이거는 10년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법원에서. 똑같은 법원입니다. 같은 법원.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딸을 성추행한 놈을 응징한 엄마, 그 엄마한테는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을 주면서 평생 동안 자식 버리고 보지도 않던 새끼는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애비라고 돈 받고 합의하는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에? 내 딸을 가해했다 해가지고 과잉했죠. 너무 심했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렇지만 그 어머니하고 평생 동안 돌보지도 않던 자기 딸을 죽고 나니까 돈 받아 처먹고 합의서 써주는 아버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두 사람 걸 보면서. 또 하나는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정말 중형 때릴 놈은 그걸 합의라고 어떻게 인정을 하고, 검찰에서 다 썼어요. 평생 동안 자식 버리고 자식 돌본 적도 없고 애비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전부 써서 재판부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애비니까, 판사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무상, 주민등록상 애비니까 애비가 합의해준 건 유가족이 합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감형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왜 반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반성을 한 사람이었으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자신이 자수를 해야 하는 게 반성 아닐까요? 그렇죠. 밝혀지고 나서 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반성일까라는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검거되고 나서 반성하는 건 반성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으로 처벌 적게 받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재판부의 감형 사유가 반성과 유족의 합의인데 우발 범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시체 유기만 해도 3년 넘게 살려도 돼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갖다가 사람 죽여놓고 콘크리트 치는 놈들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5년 10년 준다고 그래서 가혹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부에서 범행 동기라는 걸 밝히는 이유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살인을 하고 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왜 사체 유기를 하는가를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재판 두 개를 보면 왜라는 동기는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냥 봤을 때 우발이냐 계획이냐, 그것도 그냥 이 사람 말만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법학을 한 사람이니까 법적으로는 맞아요. 상해치사, 아까 말씀드린 저는 100골로 발견됐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범인 새끼가 죽은 자는 말이었고 범인 놈의 새끼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고 쳐요. 상해치사죄는 법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최하. 거기다 플러스해서 시신 사체 유기가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합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합산을 해서 그럼 그 사체 유기까지 한 5년 정도 정한 다음에 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한 5년 선에서 끝낸다고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줘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봐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우발이라는 거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한 거 강조했고 반성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붙여주고 이런 것 등등으로 마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적게 살게 해줄까 연구한 노력이 참 보여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법상. 그런데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 딸을 성추행했다고 살해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성추행범을 처단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전에 죽이려는 계획을 짰다는 게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문자 보내고 흉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찌르고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계획살인으로 봤으니까 그거는 10년 줬다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씁쓸한 거예요. 우리가 판사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법에 정해진 대로 공부상 부모, 아버지, 주민등록상 아버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를 딱 칼같이 적용해 가지고 판결하라고 인간인 사람한테 판사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AI가 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AI가 하면 되잖아요. 공식 딱 집어넣고 두루룩 돌려서 죄진 거 탁탁탁탁 내용 탁탁탁탁 집어넣고 자 법에 정해진 대로 AI가 두루룩 굴리면 징역 15년 땅땅땅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인 판사한테 재판을 하도록 한 거는요, 범인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게 범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련의 과정 같은 것도 참작해 주라는 취지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처럼
합의라도 개뿔딱지나 저뭐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건 합의 아니야 이 새끼 하고 인정 안 해주라고 그 저 사람으로 하여금 판사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양쪽이 있어요. 양측면이. 네. 인간적인 측면도 봐주고 인정 안 할 거는 인정 안 해. 공부상 아무리 애비라도 이건 애비 아니라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 판사가. 네. 근데 이 판사는 아주 공식에 맞게 이승환 부장판사님이 이승환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섭섭한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사례의 재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판사 AI로 가야 돼요. 정말. 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교수님 이게 중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첫 4페이지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아니 5페이지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왜 중요 사건으로 설정하셨지? 이게 형사분이 되게 첩보를 꼼꼼히 해서 네. 수사를 잘한 결과를 하시나 했더니 6페이지째 기소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알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 사건이었는지. 형사가 수사한 기간만 2년입니다. 예. 근데 얘는 3년이에요. 사람 죽인 놈은. 형사가 수사한 기간만 2년이에요. 1년 8개월 했어요. 변제관경이 맥이 빠졌다고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2심까지 가고 대법원에서 끝날 때 맥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맥이 쫙 빠졌다는 거예요. 야, 이런 수사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하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 계속 피해자분이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너무 네. 힘들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땅에 아이고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결과가 정말 이거는 정말 짜증나는 사건. 진짜 이 사법부가 어마어마한 비난에 봉착돼 있었고 욕 엄청나게 얻어 쳐드신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또 선정을 해봤어요. 네. 교수님처럼 AI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재판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명한 사람.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빗대어서 사실 재판부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정말 현명한 판단, 인간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를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씁쓸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